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은 뭐 여권에서는 부동의 1위죠. 올해 초부터 그 여론조사 1위인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여당에 지금 9명의 대선 주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1997년 신한국당의 예를 빌어서 뭐 구룡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여권의 대선 경쟁 스타트 이걸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주자 9명이 어제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오늘 프레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경선 레이스 막이 올렸습니다. 각 후보들은 취재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주요 발언들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비호감도 있는 정치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민주당의 여러 중요 선거마다 외연 확대를 해온 사람이고 네, 만회하신다면 남자답게 열심히 도울 생각이고요.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방식은 뭐 후보들 간의 연대, 협력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뭐 저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가능하면 또 연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예, 아픈 데를 그냥 과감하게 찔르시네요. 만약에 경선 전에 여론조사 가지고 결정하면 경선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월드컵을 보면요, 브라질이나 이태리가 꼭 초반전에 고전하다가 나중에 우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드라마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이제 9명의 면면을 보면 전직 총리 2명에 현직 도지사 3명, 현직 의원 3명, 장관 출신까지 그 스펙만 보면 아주 이제 화려한데요. 여당의 이제 대선 대진표 이 구도나 흥행 요소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최병묵 위원님. 그렇죠. 우선 구도로 보면 사실은 이번에도 그 뭐 호남 출신도 있고 영남 출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지지 기반이 호남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호남에서 그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일단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좀 그 상태에서 뭐 흥행 요소 그러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워낙 압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국 이재명 지사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이걸 흥행을 유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흥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단 구룡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1992년, 97년까지 뭐 그때 이제 대통령 되면 뭐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용이 되는 것 아니냐. TV 드라마 중에서 용의 눈물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옛날 뭐 임금님 같은 경우에 용 맞죠? 용포를 입으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최근에 용이 아니고 뭐 이무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잠룡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겠네요. 예, 권력이 좀 뭐 약해져서요. 그래서 네. 가급적 용이라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대권이라는 표현도 좀 거슬립니다. 그냥 대선, 대통령 선거, 대선 이렇게 좀 뭐 용어를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꼭 대통령을 가리켜서 용을 뭐 쓰지 않더라도 뭐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도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그 정도도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쓸 수 있는데 정치 네. 쪽에서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알겠습니다. 정치 대통령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네. 또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좀 바람직한 표현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잔소리를 먼저 좀 하게 되네요. 네. 네. 흥행 요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흥행 요소 지금 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낙연 1강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이낙연, 이재명 양강 체제로 갔다가 지금 이재명 1강 체제로 변한 겁니다. 이게 이미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런 흐름을 거쳐서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뒤집기는 다른 주자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오늘 대대적인 출정식 대신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이 출마 선언문 어떤 부분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죠. 이재명은 합니다. 저게 2017년에 경선을 했을 때 책을 썼어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네. 그 제목이 이재명은 합니다. 책 굉장히- 제목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강렬했던가 봐요. 또 실제로 경기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그 계곡에 불법 시설들을 다 불도저로 밀고 들어가서 철거했고 경기도 주민들은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코로나 때 신천지 교주 체포하겠다고 직접 달려갔지 않습니까? 네. 또 경제 살린다고 뭐 지원금 과감하게 중앙정부하고 약간 마찰까지 일으켜가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면 한다. 오늘 그 선언문에서도 공약 이행률이 나는 9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고 있는 게 정부가 권위를 잃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하고 좀 약간 그 대비가 되면서 또 강점 같은 걸 갖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이재명 지사는 이제 본인이야 지금 뭐 공약 이행률이 90%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역대 정치인들은 대개 공약 이행률을 본인이 평가할 땐 굉장히 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뭐 한다면 한다. 뭐 이거 뭐 어찌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많이 들어보던 구호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따지면 이재명 지사의 저런 정치 리더십 스타일. 이것 자체가 유권자들로서는 호불호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는 것이 박스권을 형성한 채 지금 계속해서 몇 개월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뭐 굳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많지만 또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꽤 비호감도도 높은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본인이 그런 점을 극복해야 보다 더 대선에 가까이, 그러니까 당선에 가까이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11일 그 예비 경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니까 이제 딱 열흘 남았는데요. 9명 중에서 6명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 3명이 이제 탈락하게 되는데 3명의 탈락 후보, 뭐 후보라고 이제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두 분은 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탈락자를 꼽기보다 우리가 6명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걸 한번 꼽아볼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대략 언론이나 또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 왜냐하면 이게 민심 당심 여론조사로 50-50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본다면 5명 정도는 대략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 정도가 이제 5명 안에 틀림없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누구냐? 이건데 저는 아마도 김두관 의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남에 지금 현재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네. 김두관 의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저기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는 이제 뭐 정세균 전 총리 쪽으로 기울어질 거라고 그거는 뭐 보시는군요. 저는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비 경선 방식이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또 민주당 당원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거의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5명은 대략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중에 이제 최문순 지사가 오늘 그 감자를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걸 하셨는데 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뜻밖의 좀 최문순 강원지사가 좀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것 아니야, 이런 관측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라 감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강원도 농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팔로가 막히고 했을 때 직접 세일즈에 나서갖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네. 완판남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그 한 자리가 김두관 지사냐, 이제 뭐 최문순 지사냐, 뭐 그렇게 진단을 하고 김두관 계신 의원이죠 이제.
네, 아, 그렇군요. 김두관 의원. 의원, 네. 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그리고 이광재 두 후보가요.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후보 단일화나 반 이재명 이런 연대 움직임이요. 경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여야 경선이 사실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경선도 야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야권이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경선이 영향을 받는데 민주당 의원이나 당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위기감이 있어요. 야당에는 지금 30대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고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막 엄청나게 새머리를 시작했고 또 최대형 전 감사원장이 드디어 사표 내고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고 또 뭐 안철수 국민의당하고 뭐 합당을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야권에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 정권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본선에서 될 사람한테 좀 몰아주자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라면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이재명 지사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잠깐 흥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워낙 일강 구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경선이 스타트 하자마자 결국은 이재명일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반 이재명 전선에 무슨 뭐 단일화네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냥 이재명으로 가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난다.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오히려 민주당 지금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 이러다가 정권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오히려 현실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야권은 역동성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물론 야권도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원샷 경선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야권은 더군다나 또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시기가 10월 말 11월 초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에 이런저런 이벤트가 야권은 늘어서 있는데 여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어찌 보면 민주당 당원들이 얘기한다는 그 위기 내지는 불안감 이런 것이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너무나 일강 독주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결국 그런 결과가 됐을 때는 아마도 그런 불안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나 또 이제 그 단일화가 이재명 대세 판도를 흔들지는 못하고 그런 거죠. 변수가 별로 안 된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신 내용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여당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여당은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대전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야권의 대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국회 소통관을 방문하고 이제 방송 인터뷰도 이제 나서는 등 언론과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출마 선언 때의 모습은 이제 흥행에는 이제 성공을 했지만 회견 내용이나 태도에서는 여야의 이제 평가가 이제 엇갈리게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야당 안에서도 평가가 또 이제 엇갈리고 있고요. 윤 전 총장의 데뷔 무대나 이후의 행보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먼저 성 의원님. 이제 출발했으니까 저는 기본 점수만 드리고 싶어요. 60점.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를 이제 했는데 최근에 뭐 대변인이 사퇴하고 뭐 부인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얘기도 하고 있고 이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표정이 너무 좀 굳어 있고요. 머리를 좀 지나치게 막 좌우로 흔드는 바람에 뭐 도리도리윤 뭐 이런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아직은 검찰총장 냄새를 좀 덜 뺀 것 아닌가. 또 사용하는 용어는 굉장히 좀 살벌한데 비해서 내용이 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정치에 등판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정치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그리고 이제 야권 정치인이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공세를 펼칠 텐데 또 야권 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자꾸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러나 첫 번째 등판하는 거란 말이죠.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영선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배지 한 번도 안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점수를 매기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봅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비전 같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수많은 그 기자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거는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첫 번째 등판치고는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야권에서 거론되는 주자만 해도 윤 전 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입니다. 윤석열 대항마라고 견주어 볼 만한 사람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지도가 높고요.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넘어야 될 산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분은 윤석열 전 총장보다 조금 약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잘 설득한다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워낙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마 상당히 대항마까지는 몰라도 상당한 정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을 다크호스로 이제 꼽아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그 홍준표 의원이 자꾸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 못지않게 치열하게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실제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그 중에 이제 그걸 검증을 진행할 사람이 홍준표 의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캐릭터가 윤석열 전 총장 캐릭터하고 대부분 겹쳐요. 국회의원 몇 번 한 거 빼놓고서는. 네. 검사 출신 정치인 아닙니까? 네. 대부분 겹치고 또 검사 출신 때의 명성을 바탕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들이거든요. 둘 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의원이 그 굉장히 혹독하게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의원이 섣불리 검증에 나서려다가 국민의힘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역풍을 맞을 소지도 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이제 코로나 백신 맞죠? 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했고 8월에 2차 접종 예정인데요. 네. 홍준표 의원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검증했고요. 두 분이 이제 각각 대통령 5년씩 이렇게 했어요. 웬만한 그 흠집은 그때 경선 때 다 걸렀기 때문에 본선에서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그런 검증을 해야 된다. 이건 홍준표 의원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해주실까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여론조사에서 워낙 지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다고 될까요? 과거의 사례를 봐도 별로 그렇지는 않고요. 전 특히 평생 이렇게 검사,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처럼 판사, 평생 뭐 법조인 외길을 걷다가 막판에 갑자기 정치인, 그것도 최고의 정치인인 대통령을 한다고 나서는 게 당이론 차원에서 별로 옳다라고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 줄 논평, 법조인의 길과 정치인의 길은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에서 사실은 그 이제 대선 경선 열차가 뭐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출발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근거나 어떤 사실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마타도어나 공격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한 줄 논평으로 한 것은 검증과 공격은 다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 마감과 대선 주자들의 잇따른 등판으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대선 경선 레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